brief hesitation. Whoa, whoa, look at that. Nice job. Nice job stopping really far back. 반갑습니다. 드디어 10월 10일 열리게 되는 로보택시 언벨 행사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과 함께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혔던 로보택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보게 되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일어나는 곳은 캘리포니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 역시 언급이 되었었는데 일단 최소한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미국에서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핵심 비즈니스인 전기차 판매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에 더욱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다가 테슬라 공식 자료를 살펴보며 함께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라이드 헤일링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라이드 헤일링 앱에 사용되는 차량은 테슬라가 로보택시용으로 만든 차량과 함께 일반 테슬라 차주 역시 참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그 로보택시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이죠. 테슬라가 직접 만든 로보택시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택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차주분들 FSD를 가지고 있다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 2024년 1분기 어닝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고 미래에 나오는 신규 제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신규 차량들은 저렴한 모델들을 포함하며 차세대 플랫폼의 일부 요소와 현재 플랫폼의 일부 요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동시에 2025년 하반기로 계획되었던 신규 모델 생산 계획을 앞당겼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 1분기에 벌써 생산 계획 자체가 2025년 상반기에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동일한 차량 생산 라인에서 신규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는 적을 수 있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자본 지출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생산량을 신중하게 늘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라면은 추가 생산 라인을 아예 새롭게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추가 설비 투자 지출이 필요했는데 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해서 신규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이 신규 플랫폼 안에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적게 지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 생산할 때 비용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들지만 큰 규모의 설비 투자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경기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졌을 때 역시 대비하고 있으며 경기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원래 계획을 미래 추가로 실행을 해서 아마 기가 멕시코가 되겠죠. 또 훨씬 더 저렴하게 더욱더 많은 차세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처럼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플랫폼을 만드는 생산량이 얼마가 되냐면 2023년도 생산량보다 50% 더 많은 생산량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로보택시 생산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밝혔던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었죠. 이게 이번 1분기에 나왔던 내용이고 2분기에 역시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분기에 밝혔던 그 계획 그대로 여전히 2025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앞서 1분기에 말했던 것처럼 이들 차량은 차세대 플랫폼의 일부 요소와 현재 플랫폼의 일부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현재 차량 라인업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과거 테슬라에서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설명했던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더빙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자동차 제조 공정은 스탬프가 찍힌 패널을 모두 조립한 다음 프레임 스테이션에 넣고 차체를 만들고 문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죠.
색상이 칠해지면 문을 떼어낸 다음 차 안에 인테리어를 넣기 시작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구멍을 통해 들어갑니다. 영상처럼 쉽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차에 드나들어야 하거든요. 어색한 움직임이 있죠. 그런 다음 차를 들어 올리고 차 밑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고 시트를 차에 넣고 마지막으로 유리로 모두 닫고 또 이동해서 떨어져 있던 문을 가져와서 다시 차에 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큰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기존 차량 제조 라인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일단 큰 차량 한 덩어리를 위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품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걸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되고 이와 관련된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려면 제조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비용에 대한 또 다른 단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델 3에서 그랬던 것처럼 길이가 5m 정도 되는 자동차가 있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다면 모델 Y 구조적 배터리 팩에서 했던 것처럼 자동차의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동시에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차량의 앞부분이나 차량의 뒷부분에서 동시에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이나 로봇이 동시에 자동차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작업자 밀도가 향상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를 시공간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역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자 밀도가 44% 더 높아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움직임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며 시공간 효율성이 30% 향상됩니다. 생산 지역에서 보여드린 로봇의 느린 움직임으로 차 안팎을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병렬 생산과 연속 생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작업만 하고 최종 라인이 훨씬 짧아져 공장의 나머지 부분을 훨씬 덜 막아서 자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즉, 자동차의 모든 측면을 독립적으로 제작하고 필요한 부분만 도색한 다음 자동차의 부품을 한 번만 조립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부품을 배치합니다. 내부는 상향식 또는 하향식 전략으로 부착되므로 로봇과 사람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실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립이 완료된 부분을 가져와서 최종 조립할 때는 이미 조립된 파트 앞뒤에 모든 부품을 장착하고 바닥을 시트와 함께 옮긴 다음 마지막으로 문을 한 번만 박스에 넣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한 번만에 조립합니다. 이처럼 언박스 프로세스 자체가 기존의 자동차 조립 공정을 다시 한 번 더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정이 되고 이게 로보택시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2분기 어닝 자료를 통해서 로보택시에 해당하는 로보택시가 적용되는 하드웨어 자체가 2025년도 상반기부터 제작이 된다는 걸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 언벨 행사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게 이 차량이라는 하드웨어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이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핵심 비즈니스인 전기차 판매에서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평가를 하였는데 지금 테슬라는 AI 기업입니다. 이 AI가 적용되는 플랫폼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인데 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 시장만으로도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현실 세계 AI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자율주행에서는 사실 이 하드웨어 비즈니스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핵심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 AI라는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먼저 생산하고 판매할 필요가 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로보택시 언벨 행사 같은 경우 8월 8일 진행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요청으로 인해서 10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요청했던 내용을 공개합니다.
전면부에 중요한 디자인 변경을 요청하였고 추가 시간이 있으면 몇 가지 새로운 것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10일 어떤 중요한 디자인 변경과 어떤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요청을 하였을 때 엔지니어들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당시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두 벙찐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처럼 벙찐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디자인 변경을 요청해서 지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일론이 요청한 디자인 변경이 모두가 납득 가능한 놀라운 변경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역시 다가오는 10월 10일 도대체 어떤 중요한 디자인 변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행사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진행을 했는지 또 조만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로보택시 언베일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또 다양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X 플랫폼에서 테슬라 관련 인플루언서이신 분이 이제 테슬라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루머이지만 관련 주장을 보게 되면 사이버 트럭과 비슷한 디자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이고 또 비슷한 다양한 종류의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로보택시에 활용되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2025년 상반기부터 로보택시 전용 차량도 만들어지며 저가형 차량도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추가 자본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설비만으로도 생산하는데 생산량은 2023년도 생산량의 50% 증가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테슬라가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FSD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동하는지 사실 이는 벌써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동하는 FSD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모든 곳을 운전자 개입 없이 완벽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인상적인 수준의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미국 FSD 주행 영상 몇 개만 보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0분 이상의 복잡한 도심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완벽한 주행을 보여주는 게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00번을 주행한다 하더라도 10,000번 모두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일론 머스크에게 지난 주총에서 한 주주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FSD 성능이 정말 뛰어나지만 여전히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로보택시는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게 결국 비율의 문제인데 분명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격으로 차에 접속해서 마치 거대한 RC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테슬라도 로보택시에서 원격 주행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벌써 지난 주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격 조정을 하냐 하지 않냐가 아닙니다. 원격 조정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입의 빈도와 이 개입의 성격입니다. 운전자 개입의 빈도로 봤을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와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빈도 자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운전자 개입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이 모든 게 원격 조정으로 벌써 처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원격 조정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율주행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개입의 빈도 면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로보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개입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장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우며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용 비용 역시 개입 빈도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개입의 성격입니다.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는 종류의 개입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FSD가 많은 개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완벽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개입 빈도와 관련해서는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개입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여전히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게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낮을 뿐이지 그런 경우도 분명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FSD로 로보택시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되는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모델 규모를 확대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벌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 언벨 행사를 밝혔을 때 사실상 답을 알고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기가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닝된 FSD가 나오게 된다면 치명적인 개입이 필요한 빈도가 거의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오늘 기가 텍사스에서 거의 1000대에 가까운 사이버 트럭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제 살펴보았던 이 4680 내용과도 연관이 있죠. 벌써 7월 23일 4680 생산량이 주당 1400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4680을 사이버 트럭 생산 대수로 바꾸어서 분다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난 7월 말에 벌써 1400대 이상이 생산 가능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더 지났지만 이제는 1500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테슬라가 항상 보여주고 있는 S커브의 특징이고 또 그 특징 중 일부가 이처럼 많은 사이버 트럭 생산량 확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이즈가 또 나올 것입니다. 어제 다루었던 내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4680 수율 문제였는데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거 사이버 트럭 안 팔려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노이즈도 나올 게 뻔히 보입니다. 이게 노이즈의 특성입니다. 노이즈라는 게 없는 게 더 나은 쓰레기 정보를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옵니다. 스스로 사실임이 증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손쉽게 헛소리임을 알 수 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는 게 노이즈이고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많지 않을 때는 4680 수요 문제로 노이즈가 나왔듯이 이제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많아질 때는 또 생산량이 많아졌다고 관련 노이즈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 차이나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사이버 트럭을 중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판매하지 않을 차량을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는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 충분히 미국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생산량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인기 자체가 아주 높은 상태이며 그리고 연말에 차량 소비가 가장 높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번 3분기, 4분기 사이버 트럭 판매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으며 4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이버 트럭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분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테슬라의 단기 어닝에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차세대 플랫폼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연도이자 중국 메가팩토리에서 에너지 부분의 확장이 일어나는 연도가 되기도 하며 또 로보택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유럽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유럽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 변화를 보게 되면 단 6개의 브랜드만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성장폭을 보여준 게 259% 성장한 테슬라입니다. 지금 차트는 1월에서 7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해서 브랜드별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럽에서 전기차 침투율을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도레미 형태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시장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 올해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많이 낮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조금 삭감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보조금 삭감과 같은 외부 요인이 없는 경우 전기차 침투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트레이닝된 FSD가 나오는 순간 로보택시도 함께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며, 이처럼 자율주행 수준이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지만 로보택시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나오게 된다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국가에서 내연차를 사는 옵션은 아예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